네, 오늘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 상황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짧게 화면에 있는 책부터 좀 소개해 드리면 제가 어, 인공지능 관련해서 쓴 책들입니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10년 전에 이제 알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3월 초에 저도 이제 그 당시 그 학교 강의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을 2017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인공지능 열풍이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3년 전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 어떤 열풍이 불었는데 이제 이번엔 좀 그 당시하고 차이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어, 바둑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나 자신의 문제 이렇게 이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챗GPT는 글을 나보다 잘 쓴다. 심지어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일반인들의 삶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AI 빅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진행됐던 발전들, 이걸 이제 담아서 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눈높이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인간 아직 좌절하지 마. 이제 이런 책을 네,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여기 계신 한혜정 선생님도 이제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 후에 공동내 프로젝트 이런 책을 썼는데 이제 이 책들이 대부분 AI 관련된 고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한 시간 조금 넘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인공지능과 어, 인간의 차이가 뭐냐, 그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좀 짚어보고요. 사실 인공지능 교육이란 말을 우리가 그 많이 쓰는데 이게 굉장히 막연한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거냐,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르치겠다는 거냐, 뭐 등등 이제 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선 이게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AI가 나의 일을 이제 대신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의 일이란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삽질을 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 그런 거 기계 있죠.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나의 생각의 일, 나의 어떤 인지적인 활동 또 어, 나의 뇌 활동 이거를 대신해 준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애들이 그 AI 써서 과제 제출하는 거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이제 아이들에게만 한정된 일은 아니고 이제 모두에게 다 이제 사실은 해당돼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이렇게 생각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우리 아이들 개개인에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요 화면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운데 있는 그 논문을 작년 12월 31일에 제가 발표했습니다. 제목이래요. AI에게 생각을 맡기면 인간은 퇴보하리. 챗 GPT 등장 이후
학생의 AI 사용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고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마 요 주제로 나온 학술 논문은 국내에서 유일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해 보니까 선행 연구는 없었고요. 이제 이게 우리만 그러하냐? 그럼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외국에도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이 어, 거의 없습니다. 학술 논문이 나오기에는 그 이제 실제 연구할 어떤 시간 이게 이제 너무 짧은 거죠. 왜냐하면 챗GPT 등장한 지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3년 3개월 정도 됐지만 실제 그것이 이제 일정한 성능을 이제 만족하는 거는 어, 훨씬 최근의 일이고 또 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실제 쓸 수 있게 된 것도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2025년경 돼서야 이게 이제 유의미하게 사용 가능하고 또 실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에 생겨난 문제들이 바로 이제 과제를 뭐 대신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인지되고 나서 실제 연구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이제 교사나 교수 또 학생들의 이 자기 체험담과 이제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논문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왜 선행 연구가 없냐라는 또 그런 평도 듣고 했는데요. 그분이 사정을 알고 평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국내외 별로 다 이제 학술 논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가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겠다는 이제 생각에서 하나의 디딤돌을 이제 놓는 심정으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음, 검색하시면 바로 저기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팅방에 공유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채팅방에 지금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제가 경향신문에 최근에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어, 오늘 이제 두 번째 칼럼이 나왔고요. 약 한 달 전에 이제 첫 번째 칼럼이 나왔었습니다. 제목이 AI 때문에 썩어가는 뇌는 어찌할꼬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이 뇌썩음이라는 주제는 제가 이제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이미 옥스포드 사전에서 이제 올해 단어로 이제 선정된 적이 있는 그런 어, 용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쇼폼 같은 그런 좀 잡스런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이제 점점 뇌가 마비되어 간다. 뭐 이런 이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AI가 이제 도입되면서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강한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AI 무조건 부정적이다, 뭐, 너는 기술을 싫어하느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술을 싫어하면 이런 주제를 계속 연구할 리가 없죠. 그래서 기술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이게 이제 전례 없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몸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대신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밑에 칼럼의 한 구절을 신문사에서 이제 이렇게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 이야기들의 취지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의 취지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AI를 무조건 쓰게 하거나 AI를 잘 쓰게 하는 일이 아니다. AI를 써야만 하는 영역, AI를 안 써도 되는 영역, 그리고 AI를 쓰면 안 되는 영역부터 구별해야 한다. 저는 써야만 하는 영역은 잘 쓰면 좋고요. 안 써도 되는 영역은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근데
써서는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정책이나 우리 사회 흐름을 보면 무조건 써라. 빨리 가져다 써라. 무슨, 예전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속도전도 아니고, 어, 제가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드린 말씀이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됐는데 과거 후진국 시절 발상을 계속 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이 속도보다 신중함이다. 그런 것들을 좀 어,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현장 주로 이제 저학년일수록 더 문제가 심각한데 하지만 이 문제는 대학생들까지 지금 다 걸쳐 있는 문제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 겸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그 개념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뭘까? 그리고 우리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답이 가능한데 그냥 사례를 통해서 답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챗GPT를 제일 먼저 이제 떠올립니다. 뭐 유사품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챗GPT로 대표되죠. 하필이면 발음하기 되게 고약한 게 대표가 돼가지고 좀 뭐합니다만 하여튼 어, 챗GPT. 그러나 9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알파고 출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9년 전쯤 하면 막 이 알파고 열풍이 있던 그런 시절인 거죠. 그때 AI는 그냥 무조건 알파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알파고와 이 챗GPT의 공통점이 뭐냐? 그런 거 안 물어보셨죠? 네. 근데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고 바둑밖에 못 둡니다. 바둑돌도 못 나가지고 그때 최초의 AI 노예, 인간을 노예로 부렸죠. 아자황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신 모니터 보고 이렇게 돌 놔주고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챗GPT는 문장을 엄청 잘 만들고요.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해요. 하지만 바둑은 못 둡니다. 기본을 이미지를 주고 다음에 어디 놔야 좋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얘는 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둘 다 지칭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길 찾는 인공지능, 번역하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동영상 만드는 인공지능, 뭐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등등. 이 모든 인공지능들이 다 인공지능 맞잖아. 이 인공지능들이 공통점을 찾으러 그러면 부분적인 공통점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이걸 하나로 꿰뚫는 공통점 찾기가 되게 어렵다.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렇게 생각보다 자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다? 이게 개념이 이게 합의된 어떤 그런 지점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인공지능의 뭐 미래를 전망해봐라.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인공지능 교육,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막연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시작할 때는 개념에 대한 합의부터 잘 보고 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교육계에 계시니까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란 이 주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은 복수형 인공지능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맞고 이건 마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여러 개의 앱하고 이제 비슷하다 성격이 다 앱은 앱이에요. 그러나 하는 일도 다르고 뭐 사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뭐 그런 거죠. AI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인공지능을 우리가 갖고 얘기할 거냐 이걸 이제 예, 봐야 된다. 사정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봅니다.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AI가 이제 생성 유형에 속하고요. 뭐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써보셨고
뭐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같은 거 입력하고 뭐 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이건 좀 전통적인 유형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이라 봤자 뭐 어차피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뭐 10년 남짓 뭐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판별 유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판별은 말 그대로 뭐와 뭐를 이렇게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목록에 제가 쭉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과거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은 꽤 괜찮은 데이터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믿을만하다, 신뢰하면서 쓸 여지가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AI를 쓰느냐 교육에 그 문제에 있어서 일단 판별 유형은 어느 정도 쓸만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특히 판별 유형에 속하느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현장에서 필요하겠죠. 자, 반면에 이 생성 유형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아마 선생님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생성 유형,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을 질문해가지고 이제 걔가 답을 주는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방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얘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를 보통 제가 밑에 셋째 줄에 적었는데, 이제 환각이라고, 어, 아주 고상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나 이제 이건 환각이라고 부르기에 또 민망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이걸 이제 개소리, 헛소리, 라는 말로 이제 번역되는 불쉿이라고 이제 실제 표현을 합니다. 학술적인 용어예요. 예, 불쉿. 온 불쉿이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거를 조금 응용한 표현인데요. 이게 설명 길게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문제가 고약하다. 이제 그런 이제 이슈죠. 그 이제 환각 제가 그 왜 나오는지 간단하게만 아주 짧게, 보통 이거 한 5분 이상 해야 되는데 1분 컷으로, 이 환각은 왜 나오냐면 얘가 어떤 원리로 이제 작동하냐면 이런저런 그 사전 작업들을 통해서 다음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거. 요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앞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래서 나는이란 단어가 앞에 있으면 여기 보면 확률적으로 너를이 자동으로 딱 갖다 달라붙고요. 우리 마치 핸드폰에 글 쓸 때 왜 추천 단어 나오잖아요. 그런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성능 좋은 다음 단어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진실성을 전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되면 돼요. 데이터가 없으면 다른 단어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는 너를이 없으면 나는 어, 뭐 다른 어떤 하여튼 생각나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끼워 넣는 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행한 뭐 몇 가지 좀 지나기는 지금도 이런 부류의 오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낙성대를 별이 떨어진 곳 이런 식으로 풀이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별은 삼성전자예요. 얘가 오늘 삼성전자가 20만 원 넘은 걸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조성된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대로 말을 만들어내요. 바로 이런 현상을 환각 또는 개소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오류는 설계 결함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없겠죠. 이걸 뭔가 이제 수리해야 돼요. 그 수리하기 위한 수법이 제가 밑에 적어드린 좀 형광펜 RAG라는 수법이고요. 그 수법은 원어로 이제 길게 축약된 말이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또는 인출 증강 생성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얘가 하도 헛수를 많이 섞어내니까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이 범위 안에서만 답을 해라라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때 말한 정답이 뭐냐? 논문, 그다음에 책, 백과사전, 뭐 믿을만한 언론사의 기사 이런 것들 안에서만 답하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실패했습니다. 작년 3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고요. 이제 대충 한 몇 달 전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발표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언론사 이제 데이터를 검색해가지고 답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 8개 대표적인 검색 엔진, 그러니까 검색형 어, 그 AI 모델을 이제 꼽았습니다. 그래서 8개한테 얼마나 이제 얘 답변이 어, 정답인지 이걸 이제 사람이 평가를 한 거예요. 여기 화면에 뭐 직관적으로 이제 보시면 진한 빨간색은 완전 오류고요. 어, 약간 흐린 빨간색, 분홍색 이거는 이제 부분 오류입니다. 그리고 진한 초록색이 이제 완전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자료들을 대략 보시면 오른쪽 4개는 완전 빨개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어, 거짓말이라는 게 좀 의도가 있으니까 그냥 오류예요, 오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그나마 조금 괜찮아 보여요. 초록색이 좀 많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오답이 절반 정도는 돼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퍼플렉시티 프로입니다. 퍼플렉시티 유료 버전 프로. 네, 돈 많이 내는. 네. 걔도 절반은 오류다. 광고 많이 하죠.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무료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근데 절반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2번 물어보면 한 번 꼭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민감한 그 주제하고 관련해서 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지식을 묻는 경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영역 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 교육입니다. 학술 연구, 그다음 법률, 의료, 회계 다 아주 치명적이고요. 가령 뭐 나 어디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허리가 그냥 부러져요. 아예 그 시킨 대로 하면. 네.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이 시간이 좀 개선되겠지. 네. 그 연구도 또 했어요. 어, 한 반년 뒤에 다시 조사를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개선됐어요. 근데 여전히 오류가 많다. 이제 여긴 4개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2개 칼럼, 평균인데요. 그 평균을 내보니까 저번 조사에선 72%가 오류였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선 48%. 와, 엄청나죠? 겨우 절반밖에 오류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개선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다. 이걸 뭔가 신뢰하면서 그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뭐 세트 그런 기록을 한다라고 할 때 데이터를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에, 말을 만들고 다시 확인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틈에도 얘가 바꿔치기 하는 거 있어요. 실제.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심각하다. 없는 사이트나 없는 논문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을 바꿔치기 하고 숫자를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 어, 그 뭐죠? OCR이라고 그러죠. 광학 문서 인식 할 때도 다른 단어 끼워 넣기도 해요. 얘가. 인식을 분명히 정확하게 하는데 뭔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나 자신이 검증할 능력 없이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생성 유형 인공지능의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 사용하느냐인데요.
먼저 애들이 어떤지, 이건 지나가고요. 애들이 어떤지를 이제 영국에서 조사했습니다, 작년에. 음, 숫자가 꽤 많아요. 아동 청소년 1000명하고 부모 2000명. 그랬는데, 뭐, 자세한 건 빼고 메뉴에 두 개만 보여드리면, 58% 아이들이 AI한테 물어보고 답변 듣는 게 직접 검색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제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그래요. 그리고 40%는 그 조언을 따르는 게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40%가.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사실 두 번째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애들이 상담 많이 하죠. 아까 우리 기다리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묻고 뭔가 위안을 얻고 조언을 얻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그게 사실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에 따르면 검색한 후에 답해도 문제가 많은데 이건 뭐 제멋대로 말하는 거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 이제 자살 사건도 이제 일어나고 했죠. 그리고 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제 치닫게 된 경우들도 이제 보고가 됩니다. 뭐 이게 한두 건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징조일 수 있거든요. 이제 점점 갈수록 이런 아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성인도 사실은 피해가기 어렵다. 왜냐면 사회 좀 인간관계 이런 게 좀 어려운 경우에 여기 더 집착하게 되고 결국 빠져들다 보면 이제 사회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색해서 자기가 그 어떤 지식을 이렇게 검증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특히 교육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인데 답변을 그냥 듣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교육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작년 여름에 발표된 조사 결과고 영국인데 한국 어떨까? 짐작해보면 아마 조사 좀 필요할 텐데요. 뭐 별로 사정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이게 심화됐으면 뭐 심화됐을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 이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이제 성인들도 많죠. 대학생 조사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 이제 그런 게 우리 실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게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된다. 애한테 사실은 물어보면 안 돼요. 묻고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뭐 농담 따먹기 오케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문장 만드는 그런 형식의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서류 처리라는 게 되게 다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되는 그런 잡무들, 저도 무슨 연구, 뭐라 그러죠? 계획서나 보고서 이런 거 쓸 때 이용하기도 해요. 왜냐면 연구는 다 했는데 문장 만드는 게 또 일이니까 이런 거 이제 시간 단축, 뭐, 그리고 한 번 더 검증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고치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한테 질문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의 용법은 안 된다. 아이들도 이제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인간이 무엇이냐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인간이 잘하는 게 뭔지, AI가 잘하는 게 뭔지를 좀 구별해 보자. 그래서 AI가 잘하는 걸 시킬 수 있죠,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인간이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게끔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이제 취지에서 어, 특히 학교 현장은 어, 인간이 잘하는 걸 더 이렇게 육성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특성을 아는 게, 물론 경험적으로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한 번 더 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선 AI가 잘하는 거에 키워드 딱 두 개만 꼽으라면 평균과 패턴입니다. 평균과 패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게 평균과 패턴에 해당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AI가 어떤 주제가 있을 때 평균과 패턴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면 AI가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검증은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인간이 잘하는 게 뭐냐? 인간은 요 양 끝에 여기 여기 요 빈도가 적은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거, 사례가. 그 다음에 뭐 예외적인 거,
뜻밖의 거, 새로운 거, 우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 지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롱테일이라고 부르죠. 이 롱테일의 인간은 강하다. 그리고 관심도 많고, 뭔가 인간적인 면모를 이제 보여준 지점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의 전문 용어로 하자면 이제 말썽이죠, 말썽. 애들이 말썽 피우는 게 바로 인간다운 거예요. AI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하자면 AI는 인간의 데이터를 빠르게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워다. 반면에 인간은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퍼스트 무버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면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특성이 이제 어떤 형태로 AI의 발전에 도움을 주느냐. 요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 인간이 AI를 먹여 살려요. 근데 그게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인간 데이터를 쓰니까 라고만 이해하는데 그걸 넘어선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보여드린 자료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거의 고갈되었다라는 자료입니다. 이건 신빙성이 있는 자료예요. 여러 출처에서 저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웹에 있는 걸 긁어서 학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디지털화된 웹에 올라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긁어 모으는 거. 이게 이제 이 인공지능 학습의 일단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의 고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이미 긁어 모은 지 꽤 됐거든요.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한번 보시면요. 어, 이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웹에서 즉 인터넷에서 AI가 생성한 게시물이 인간이 생성한 걸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챗GPT 출시 이후에 가속화됐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 AI가 생성한 게 아니니까요. 아주 미미했습니다. 왜냐면 챗GPT가 3.5 버전이거든요. GPT. 그러니까 3.0, 3, 2.0, 1.0 이 옛날 버전들에서도 조금씩 생성은 했어요. 그리고 그림도 좀 생성을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건 챗GPT 등장 후고 우리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브리 그림 막 올리고 했어요. 그리고 뭐 AI 생성한 거 블로그에 올리고 막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웹 전체 우리가 클릭 두 번 하면 한 번은 AI 생성물이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당연히 경향 가속화되겠죠. 네. 인간이 올린 것보다. 왜냐면 이걸 인간이 AI 생성해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봇이 하는 겁니다. 그냥 지들이. 네. 봇이 생성해서 올리고 클릭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위키피디아 자료입니다. 이건 영어만 한번 보시면 대략 한 5% 정도가 AI 생성물이다 이렇게 조사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2024년도 연구 결과예요. 25년 지금 26년 초입니다. 분명히 지금 한 15%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자료 읽을 때 이젠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출처 왜곡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AI는 그 짓 잘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웹 게시물 자체의 성격이 상당히 지금 전과 달라졌다. 2022년 상반기까지와 지금 상태는 다르다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점에서 웹이 지금 죽었다라고까지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웹에서 우리가 뭘 찾아가지고 쓸만한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었다면 AI 생성물 때문에 이제 웹이 더 이상 유의미한 그런 자료의 원천 이게 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자료도 보시면 이 검색 트래픽이 줄고 있대요. 왜 주냐면 AI한테 묻고 그냥 그 답에서 끝나니까. 이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뭐 여기 더 자세한 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된 상태예요. 자, 근데 이 데이터가 줄어들었을 때 엔지니어들이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요. 아, 그렇게 AI가 생성한 거를 학습용으로 쓰면 되겠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인간이 굳이 뭐 생성한 데이터만 학습용으로 쓸 이유는 없거든요.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뭐 학습용으로 쓴다는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AI 게시물이 점점 늘어나니까 긁어 모으면 그건 AI 생성물이에요. 자, 이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모델 붕괴예요.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종의 근친교배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성한 걸 되먹임에서 자기가 학습용으로 쓰고 다시 그걸 또 학습용으로 쓰고 이 일을 반복하면 AI 모델이 붕괴한다.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완전 갈수록 깨지죠. 그 다음에 문장이에요. 이제 문장도 되풀이될수록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가 한 10% 정도 계속 되어야 AI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망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이미 AI가 생성한 걸로 채워져 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긁을수록 AI 생성물이 저기 뭐야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커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를 또 조금만 더 우리가 짐작해 보면 사실 이 롱테일 이런 것들이 이 어떤 특성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자꾸 작은 것들이라도 차이 나는 것들을 계속 제공하는 게 인간이 이제 해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뾰족함들, 이게 이제 결국은 AI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기능, 특성들,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상으로 얘를 이제 현재 AI의 내부 분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얘를 되먹임했어요. 그러면 요 롱테일 부분, 요 뾰족한 부분들이 잘려나갑니다. 여기 평균과 패턴으로 수렴하니까. 두 번째 다시 되먹임을 하면 또 잘려나가요. 이렇게 잘려나가면 나중에 이렇게 완만한 곡선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완만한 곡선은 별로 그 안에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밋밋한, 그냥 물에 물탄, 술에 술탄 그런 결과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 출력물이 별 내적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갖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일 거다. 그런 얘기할 수 있겠고, 또한 인간의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 문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인공지능 교육이란 말이 되게 하여튼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뭘 가르치자는 건데 인공지능을 써서 가르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자, 저는 이제 이 출발점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2022년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 자료가 그래도 균형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셋으로 나눴고요. 이제 이해, 활용, 개발 셋으로 이제 그 구분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식의 이제 아이들이 뭐 채찌피티 뭘 물어보고 그걸 믿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이게 이 이해 교육의 핵심이죠.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들, 뭐 개념, 원리, 윤리, 뭐 사회적인 영향, 뭐 그 안에 이제 어떤 불평등과 차별 이슈 등등을 가르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과 전 세계인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활용 교육인데요. 저는 이제 활용 교육이 본격적인 교육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근데 흥미로워요. 활용한다는 건 결국 자기 업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업무는 사람마다, 직종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맞는 인공지능들이 아까 복수형으로 항상 써야 한다고 그랬죠.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목록을 우리가 작성해서
그걸 익히는 거. 이건 이제 활용 교육이다. 여기 선생님들, 교사들이 필요한 목록과 뭐 변호사가 필요한 목록, 뭐 회계사가 필요한 목록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직종끼리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되니까. 아, 이거 새로운 거 좋은 거다. 그럼 다 이제 그거 쓰면 돼요. 써보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익히고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업무는 무엇일까? 학생들. 뭐, 여러 선생님들 이제 최근에 만나뵌 분들이, 아, 학생들은 본분이 공부지. 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학생들의 업무는 과제 제출, 숙제. 뭐,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업무란 게 뭐 있겠어요. 자, 그럼 과제 제출에 AI를 쓴다. 근데 보통 어떻게 쓰는 거예요? 걔들이 쓰는 수준은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 답변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서 제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심각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사실상 업무라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AI를 사용한다는 건 다 한마디로 영어로 치팅, 베껴 제출하는 이거 말고 없어요. 사실 우리 시절에도 베껴서 제출하는 거 많았어요. 전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숙제 내주면 전과 열심히 베껴가서 이렇게 제출하고 이제 걸리면 혼나고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인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도 하고 뭔가 이해도 되고 하여튼 그 베끼는 과정 자체가 공부의 일부였어요. 요즘 애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제출해요. 물어보고 카피해서 복사 붙여놓고 제출해요. 이거 과정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훌륭하게 베꼈습니다. 이 지점이 제가 볼 때 이제 학교에 만약에 AI를 도입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라면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검증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환각이라는 것도 잘 그 납득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전 그 금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 근거를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 AI는 말할 것도 없고 디지털 기기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근거들을 우리가 좀 공유해서 우리 자신의 근거도 좀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AI는 이게 도입된 이제 성능이 이제 쓸모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되게 크게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교육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개발 교육이라는 게 한마디로 인공지능 만들 줄 아는 사람을 키우자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인공지능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정부 정책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애들이 다 만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뿐 아니라 실제 다른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다른 게 더 재밌고 잘하고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직종이 있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충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 그 인공지능 그 행동계획 이 안을 보면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크고요.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 학부모가 누굽니까? 절대 내 아이는 소외시키면 안 되죠. 이 경쟁에 무조건 들어가야 이제 미래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적은 이른바 영재들을 AI 이 개발 능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정책을 짜더라도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많이 겪은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가 길어요. 80년대 PC가 처음 보급되면서 이제 주산학원이 다 컴퓨터 학원으로 바뀌는 그 역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 충분히. 근데 계속 바뀌었죠, 그 이름이. 뭐 이제 웹이 등장하고 인터넷 등장하면서 정보 검색사라는 국가 자격 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강의하면 정보 자격증 그 자격증 있다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요. 아, 나 그거 갖고 있다.
야, 지금 애들이 그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는데 무슨 자격증, 국가 자격증 이런 거 얘기하면 웃죠. 다 이제 사실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재능 낭비였던 그 총체적인 역사들이 우리에게 쭉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걸 수 있다. 이거 되게 이제 조심해야 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행착오 또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더 잘하는 거에 집중하도록 교육의 방향이 가야 한다. 근데 이제부터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인데요. 아, 그 전에 전 인공지능 조기 교육, 뭐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게 뭔지도 정체도 불분명하지만 이건 반대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랑 정반대인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아까 업무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사용법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애들은 사실 필요하면 반나절이면 배워요. 몇 시간 배워요. 다 사실 자기 쓰고 싶은 건. 우리 애들부터 당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투입되기 직전에 배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현재 단계에서의 업무는 숙제밖에 없다. 과제밖에 없다. 딴 거 업무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 이거 사실 어 문제가 많죠.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이제 교육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 애들이 다 쓰고 있다 이미. 그리고 그 쓰고 있는 걸 AI 쓰는 걸 막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셔요.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막아 집에서 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짤 때는 거기에 기반해서 현실에 기반해서 정책을 짜야 한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묻고 싶죠. 아이들이 지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끊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몰래 숨어서 피는데 어떻게?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아이들이 담배 피는 걸 기본으로 놓고 이제 정책을 짜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럼 이제 또 묻죠. AI가 무슨 담배보다 나쁘냐? 더 나빠요, 사실. 담배는 몸을 해칩니다. 그것도 시간 오랫동안 가면서 이제 서서히 해쳐요. AI는 우리의 뇌를 직격합니다. 뇌를 해쳐요. 뒤에도 이제 좀 더 보시겠지만 우리의 정신과 뇌와 이 생각을 해칩니다. 그럼 더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좀 잘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대목이 이제 그런 지점이에요. 현실론만 갖고는 안 돼요. 그 현실이 나쁘다는 걸 어떻게 이걸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지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AI가 등장한 이 시대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큰 틀에서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AI를 저는 증강 기술 또는 증폭 기술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우리의 역량을 증강해 주는 거예요. 그 생산성도 높여주고 어 제가 AI 시켜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각각 3과 5라는 본원 역량 또는 맨몸의 역량이 있습니다. 딱 그냥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가령 5배 정도 증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에, 처음 사람은 15, 두 번째 사람은 25만큼 증강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증강되니까 좋아요. 문제는 격차가 증강됩니다. 처음에 2였던 격차가 1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강화되는 자동으로 강화되는 네,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불평등도 증폭해주는 기술이다. 그럼 이 불평등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최대한 좁히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AI가 발전하는 걸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왜냐면 더 벌어져요, 격차는. 그러니까 아이의 역량,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거, 맨몸의 역량을 길러주는 게 답인 겁니다. 이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 이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클로바 노트라고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AI가 있죠.
이 AI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직업별로. 선생님들 학교만 계셔가지고 기자들입니다, 기자들. 기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인터뷰해서, 네, 인터뷰해서 그 풀어가지고 그걸로 기사 쓰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인터뷰 1시간짜리 하면 한 두세 시간을 풀어야 됐어요. 네. 근데 녹취 푸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그냥 해줘요, 기계가. 자, 이제 관건은 뭡니다. 분명히 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AI의 도움을 통해 이제 뭔가 증강됐어요. 근데 정작 좋은 기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자면 누가 잘 쓸 수 있느냐. 기사 작성 능력이 있는 이제 경험 많은 기자들이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 그 시간 단축됐지만 원래 기사 못 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마감 때까지 그냥 그 품질로 가요.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신참 기자들은 어차피 A가 있어도 크게 도움받지 못해. 시간 조금 단축한 거 말고. 이런 식의 이제 격차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역량이 큰 그 사람이 더 많이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인간지능 또는 천연지능이 이 좋은 사람이 인공지능도 잘 쓰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교육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AI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더 잘 키우는 거.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계 막 욕한다고 반항하네.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결론, 얘는 시니어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술이에요. 네, 일방적으로. 이해되시죠? 게다가 시니어는 검증도 잘해요. 네.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오류도 잘 잡아내는 거예요. 이중으로 좋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고요. 뭐 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시니어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니까 챗GPT 등장 전에도 시니어 선호 현상은 있었어요. 그러나 격차가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주니어를 그래도 일정하게 뽑았잖아요. 밑에 빨간 선. 근데 지금 확 줄고 있죠. 반면에 시니어는 확 올라가요. K자 그래프라고 그러죠.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는 회사에서 안 자르고 더 뽑아요. 주니어는 이제 안 뽑습니다. 우리 공채, 뭐 옛날에 대기업 공채 이거 엄청났죠.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커다란 사회 문제를 이제 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 대학에서도 학생들 졸업시켜 놨더니 취업할 곳이 없어.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기업에서는 지금은 좋아요. 시니어한테 AI 주고 일 시키면 너무 잘하니까. 근데 몇 년 지나면 이제 성장한 시니어, 그러니까 주니어에서부터 성장한 시니어가 없으니까 기업도 이제 곤란해지고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예정입니다. 실제 이제 그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선호하는 현상 안 그래도 있었고요. 한국에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교육과 관련 그다음에 취업까지 그다음에 어떤 역량 위주로 키워야 할지 그런 얘기 조금 했고요. 음, 그다음 이제 AI가 대신 일을 해주는 문제. 요건 지나가고요. 그 문제랑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에 그 주슨 어, 웹에서 주슨 되게 좋은 그림인데 하겐봇입니다. 하겐봇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대신 먹어주는 신박한 로봇이에요. 너무 좋겠죠. 아이스크림 대신 먹어주니까. 근데 밑에 이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먹겠다고 먹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기술 뭐 기업인 것 같아요. 기술 발전 막으려고 하죠. 왜냐면 아이스크림 직접 먹으면 이 로봇 쓸모 없어지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 보고 딱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게 바로 챗GPT에 대한 풍자니까. 자, 실제 그럼 이제 챗GPT가 나 대신 글을 써주면 과제를 해주면 그 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신박한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MIT 미디어 랩에서 조사한 연구고요. 작년 6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어, 약간 수도 부족하고 설계도 약간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받긴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선생님들은 100%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교육자니까 100% 동의합니다. 약간 아직은 미흡해도.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추가로 좀 보완된 연구가 진행되면 더 확증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됐느냐? 보스턴 지역의 대학생들 50여 명에게 글쓰기 숙제를 시키면서 이 뇌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측정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룹을 셋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챗GPT 사용자, 두 번째는 웹 검색, 세 번째는 그냥.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비교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웹 검색 그룹은 약간 중간쯤인데 그냥 쓴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도 하여튼 중간쯤에 있어서 약간 극단적으로 이제 예, 단순화시킨 그림을 저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챗GPT 그룹은 뇌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에 반해서 그냥 쓰게 했던 사람들 아주 골치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머리가 깨지는 게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죠. 네. 너무 당연해요. 우리 글 쓸 경험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다 알아요. 이래서 이제 이 실험이 저는 그 가슴에 와닿는다는 말씀인데요. 골치 아파 죽으려고 해요. 괴롭고 이제 엄청 뇌가 뭔가 해요. 일을 해요. 인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뇌파 촬영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네 글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느끼냐. 보통 자기 글은 되게 못 써도 애착이 가잖아요. 그래서 첨삭할 때 되게 골치 아픈 게 고집을 펴요. 지가 잘 썼다고. 네. 그만큼 이제 애착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챗GPT 사용자 그룹은 애착감이 전혀 없고요. 직접 쓴 사람은 자기 글이란 애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걸 물었어. 네가 쓴 글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냐. 자기 쓴 문장들 막 이렇게 고쳐 쓰고 하다 보면 기억이 나죠. 근데 챗GPT 그룹은 전혀 기억 못 하고요. 그냥 쓴 그룹은 기억을 잘 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해요.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냥 과학적 데이터를 굳이 이렇게 에, 획득하지 못했을 뿐이죠. 잘 설계하면 아마 그런 결과 분명하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4개월 후에 이게 4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거거든요. 4개월 후에 바꿔봤습니다. 챗GPT 썼던 애들한테 뺐고요. 그냥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쓰던 애들한테 챗GPT 줬어요. 근데 챗GPT 쓰던 애들은 이제 글을 전혀 못 쓰고요. 너무 당연하죠. 4개월 동안 놀았잖아요. 근데 이 그룹은 이제 챗GPT 안 쓴 그룹은 챗GPT 줘도 잘 쓰더라.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성장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도 되게 충격을 줬고요. EBS에서 올해 초에 실제 그 팀을 저기 인터뷰를 했어요. 가서. 그래서 방송이 나온 게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점은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거, 거기에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도 약간 보완을 해서 그 연구 책임자가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이게 보스턴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보스턴의 이 대학생, 유명한 대학.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습니다. 아마도 MIT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MIT 미디어랩에서 연구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잘은 모르지만 뛰어난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건 분명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성인입니다.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어,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초중고 아이들은 어떨까요? 발달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발달 단계 초기에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얘들은 뭐 망가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아예 쌓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초중등, 특히 초등교육 할 때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되게 많죠. 성인에게 잘 적응되니까 얘들한테도 될 거다. 근데 아까도 대기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 애들은 정말 기억력부터 알아야 되는 뭐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하는 그런 뭔가 밟아야 할 계단들이 많은 단계인데 이미 다 그걸 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 중등 아이들이 챗GPT를 통해 숙제를 대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네들은 뭐 대학생들은 뭐 퇴보하고 뭐 그럴지 몰라도 초중생들은 퇴보할 거리도 없다. 아예. 얘들은 아예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8살에서 10살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진 아이들이 몸이 20살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 이게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이 초중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초중등 교육에 AI를 특히 챗GPT 유형의 AI를 도입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금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일어난 문제들은 뒤에 조금 제가 더 조사를 했으니까요. 그거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많이 놓치는 건데 챗GPT는 본질이 대필 작가예요. 글을 대신 써주는 기계입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이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기계의 모습을 했을 뿐이지 대필 작가예요.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는 학부모로서 우리 애 옆에 대필 작가가 늘 상주하면서 글을 써준다고 해보세요. 100편을, 1000편을, 10,000편을 대신 써준다 해도 아이에게는 아무런 발달이 없어요. 네. 아이의 뇌는 오히려 퇴보할 거예요. 그동안 놀았으니까. 이런 부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많은 분들이 저 욕 엄청 많이 먹거든요. 반발하고 그러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호응을 적극해 주신 집단이 교사 집단이에요.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아. 우리 교육자들은 잘 아는데 이제 교사, 교수 이런 특히 이제 교수도 저 인문학 하는 분들이지 뭐 공학 하는 분들은 택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 효능이 분명히 있으니까 코딩도 잘 해주고 뭐 분석도 잘 해주고 근데 글도 잘 써주고요. 이분들은 글에 또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인문학 하는 분들은 정말 이제 같은 심정이에요. 작년에 12월 말에 그 이제 기말고사 채점 시기에 난리가 났어요. 제 주변에 채점하면서 이제 애들이 대학생들이 다 AI가 쓴 글로 이렇게 제출하고 문장은 유리한데 핵심 없고 막 이런 우리 뻔한 그 AI 문체 이거 이제 탄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걸 뭔가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이게 좀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 시기를 몇 년 겪게 되면 완전 그 상태로 그냥 그 망가진 상태로 그냥 있게 될 거다. 그래 그 채로 몸만 클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아동 청소년 말씀드렸는데 대학생들도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창작과 분석 같은 고차원적 인지 기능하고 관련해서 AI에게 맡기는 거예요. 외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도 분석한 결과를 고차원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근본 기술의 발달을 억누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쓰지 못하게 가이드를 잘 줘야 한다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그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당장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신도 뭐 쇼츠보다 벌써 2시간 지난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AI 마찬가지. 우리 그냥 처음엔 좀 도움 받으려고 시작했다가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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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걔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는 길로 가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더 유혹에 휩싸이기 쉽고요. 제가 계산기 비유 드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뭐 대학생들은 충분한 그 사전 훈련, 뭐 논리적 사고, 수리적 사고, 집중력 훈련을 했기 때문에 계산기 써도 무방하지만 이게 이제 성인용입니다. 반면에 초중고 아이들은 계산을 직접 해야만 훈련을 해야만 수리적, 논리적 사고, 집중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다. 네, 이 둘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섞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왼쪽에 있는 거 2008년에 나온 월리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근미래입니다. 인간이 머리도 안 쓰고 몸도 안 쓰는 저런 모습인데 우리가 조만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몸을 안 쓰면 성인병에 걸리죠. 뭐 고혈압, 당뇨, 뭐 저해병인데 하여튼 어 이제 머리도 안 쓰니까 이 정신의 성인병이 걸린 거예요. 애들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오른쪽은 이것도 이제 그림 제 주워온 건데 공부하는 건 그리고 창작하는 건 기계고 인간은 소비만 합니다. 저게 또 우리 가까운 현실이 될 거다. 지금도 언뜻언뜻 좀 보여요. 이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인류 전체의 수준에서 보면 인류가 생각을 멈추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능이 퇴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반지성이 득세할 거다. 그러니까 이 반지성은 이제 핵심이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필요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가치들을 뭐 신분제 타파도 했고 양성평등, 민주화, 복지, 포용, 배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겨우 얻었는데 이걸 이제 다시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계몽주의 이후에 기껏해야 우리 한 2, 300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씩 얻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8살에서 10살 지능 가진 아이들이 성장해서 투표를 한다니까요. 20살 돼서. 그럼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이건 너무 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뭐 극우와 여러 이제 반지성 현상들이 이제 범람하는데 생각을 더 안 하게 되면 네, 그동안 요만큼이라도 하던 자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적절할까의 문제입니다. 기계, AI와의 태도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후반부를 보면 이 드라마는 뭐 대부분 보셨겠지만 일제와 이제 싸우는 일제 강점기 이제 싸우는 그런 어, 내용인데 여기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를 대하는 이른바 이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야 될 그런 태도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기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긴다는 건 지금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뺏기는 거고요. 만약에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다시 싸워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어주면 이건 자포자기한 거예요. 내 손으로 내어주면 이젠 도리가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죠. 바로 이 태도. 지금 AI가 뭐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좀 못하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보다 나은 것들이 있고 등등 하니까 전반적으로 에이, AI한테 다 내맡기면 되지. 특히 나의 정신활동, 생각을 내맡기면 되지. 내 뇌는 안 써도 되지.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조가 사실 뭐 기술과 경제 이런 영역에서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뭐 지당해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속도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합니다. 몇 가지 이제 미국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시간상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 논문에 다 적었습니다. 그 세 번째 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거 되게 학생들이 유념해야 돼요. 당신이 AI로 작업을 제출하면 아까 바둑 얘기했죠? 인간 노예. 예, 인간 비서가 될 거라는 거예요. AI의 인간 비서. AI가 써준 걸 교수님한테,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쉽게 대체될 거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일은 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복사. 그러니까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업에서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예측이 되느냐? 기업에서 성적을 안 볼 거예요. 학점. 그리고 출신 학교도 이제 안 볼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애들이야, 다.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학점은 잘 땄지만, 그럴지라도 할 줄 아는 건 전혀 없는. 이제 그렇게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은. 나중에 기업에서는 이제 다른 뭔가를 요구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이건 일단 뭐 교육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더 먼저 명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건 더 잘할 수 있다. 그걸 갖추지 않으면 이제 갈 곳이 없어질 거예요. 게다가 우리 무시무시한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자, 그다음 위에 UC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입니다. 이 얘기가 전 너무 감동적이에요. 챗GPT로 학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할 거라면 나도 우리 교수들도 모든 작업을 챗GPT로 평가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변으로 갈 수 있다. 자, 이게 캘리포니아 아니면 나오기 힘든 농담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사실 교수들이 지금 챗GPT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학생들이 자꾸 그 짓 하면 우리도 그냥 돌릴 거예요, 서로. 야, 니들끼리 싸워봐라. 그죠? 자, 우린 월급만 받으면 되고 너네 등록금만 내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요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기업은 결국 사람들의 의존성과 중독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얘들이 뭐 인류를 위해서 뭐 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명심해야 된다. 이 마지막 글이 이제 작년 12월 1일 날 발표된 되게 안 들어가죠? 12월 1일 날 발표된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고요. 국내 번역본도 많이 돌고 있어요. 일단 고등교육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AI로 과제 내고 AI로 채점하고 뭐 학점이란 거 의미 없어지고 기술 기업은 돈을 벌고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좀 들을 만한 뭐 많이 있어요. 일단 대학을 챗버시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이분이 근무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합에 속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합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오픈 AI와 계약을 맺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챗GPT 무료권을 줬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철학과, 인류학과, 뭐 여성학과 이런 거 다 없애고 예. 돈이 없다는 얘기로 예산이 없다. 근데 무지하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제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챗버스티란 말을 이제 풍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이 증강된 지능이 아니라 그 시뮬레이션 된 학습. 그러니까 학습하는 흉내만 내는, 학습하는 척만 하는 일이 고등교육에서 지금 대학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 실제 이 표현 써요. 불쉿 에듀케이션. 이 사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쓰는 용어인 건데요. 사람들이 대학 다니면서 고등교육 배우면서 무의미한 걸 참도록 이렇게 배운다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자동화를, 즉 AI가 그냥 써준 대로 간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역량보다 학위를 중시하도록. 이런 걸 훈련시킨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끔찍한 편. 마약상이 무료로 샘플을 나눠주면서 개인 책임을 강의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왜냐면 저 대학에서 뿌렸으니까요. 챗GPT 구독. 챗GPT를 팔면서 개인 윤리를 개발하라고 훈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조심했어야 돼. 뭐, 이걸로 숙제하면 안 돼. 뭐, 치팅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만 그냥 옆에서 이제 거들 뿐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담배 비우던 게 되게 온건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 마약으로, 마약 샘플 나눠주면 너 마약 그런 거 하면 안 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돼. 막 이런 용량 지켜야 돼. 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학을 덮치고 있다. 인데 저는 이제 이건 대학만이 아니라 제가 읽은 다른 그 논문에도 쓴 그 글들을 보면 실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 아마 그건 저학년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AI 조기 교육하라는 건 일찍부터 우리 마약하자라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뭐 막 자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따져보자. 이제 끝으로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사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 아니고요. 방금 몇 개 소개해 드렸지만 미국의 대학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자, 이 가드레일이라는 책 번역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인간의 특징이 다시 한번 소환됩니다. 그래서 마차, 그러니까 AI는 과거 데이터의 패턴에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의 시대에 AI한테 물어보면 마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 이걸 안내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인간은 증기기관을 발명했다는 겁니다. 완전 다른 돌파구. 이거 말썽 피우지 않으면 돌파구가 안 만들어지죠. 전혀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젊은이들, 어린이들의 이제 주특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부모와 교사에게 반항하고 낡고 관습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에 반발하며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뿐 아니라 아직은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 왔다. 이 특성, 이게 여전히 어떤 진정한 어떤 비약, 발전, 요거의 원천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여기 이제 논문 제목은 The Illusion of Moral Dec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즘 애들이 좀 이렇게 덜 됐다 하는 얘기가 문헌적으로는 최소 로마 시대까지 확인이 됐답니다. 피라미드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로마 문헌에 그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건 성인들의 오랜 어떤 습관인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 아이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진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어, 문제를 우리가 공유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하면서 뭔가 대안을 이제 빠르게 찾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준비해온 발제문 뭐 이렇게 우리 한현 선생님 미리 저기 그 질문들하고 뭐 자료 조금 이제 그 이런 거 다뤘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그 이야기와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뭐저 자료 정도는 제가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